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문각 에듀에서 제공하는 2014 전산회계 2급.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인 5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두 번째인 첫 번째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26페이지입니다. 자, 2번 손익계산서네요. 손익계산서.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는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일정한 시점에 결산일이라고 했어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경영의 성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이익 났냐 손실 났냐 이거죠.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다. 그래서 이걸 유량이라고 해요. 플로우. 저수지에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흐름을 잡는 게 손익계산서. 스탁, 재무상태표는 그냥 차 있는 거죠. 저수지에 물이. 딱 이 시점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 한번 기억해 볼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배웠고, 등호 기준으로 T자를 그려서 자산 항목은 차변에, 부채 자본 항목은 대변에. 이제 여러분 차변과 대변이 오른쪽 왼쪽인 줄 아시죠? 자, 대변 오른쪽, 차변은 왼쪽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등호 기준으로 T자를 그려서 차변과 대변을 구분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등호는 바꾸지 말고 외워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등식 나옵니다. 27페이지네요. 일단 등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비용은 등호 중요합니다. 비용은 수익 플러스 순이익이에요. 죄송해요. 잘못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비용 플러스 적어놓으니까 이상해. 순이익은 수익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등호를 기준으로 T자를 그려요. 그래서 대변 항목은 수익이고요. 차변 항목은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순이익 말이죠. 순이익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이 다 기록이 되고 나면 이익은 차변에, 손실은 대변에 발생을 해요. 그거를 순손익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외우십시오. 손익계산서 등식은. 그래서 비용 항목의 계정 과목들은 차변에 적어주고요. 수익 항목의 계정 과목들은 대변에 적어주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수익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파는 기업이라면 제품 매출. 기억나시죠?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라면 그냥 매출 혹은 용역 매출, 어려운 말로. 자, 이게 수익의 개념입니다. 자, 대응되는 비용이 있다라는 거.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이다라고 일단 알고 넘어가실게요. 자, 27페이지에 보면은요. 지금 2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등식이겠죠. 27페이지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리 등식에 가로 2번에 별표 쳐주시고 암기합니다. 자, 그 밑에 팁을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의 구조. 어떻게 그러면 배열해서 작성을 하느냐. 배열법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암기가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이나 용어를 익히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론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은 그 개념이나 용어에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암기할 게 좀 많아지네요. 네.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이해하려고 해서 처음에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무조건 외운다. 자, 팁 보시면요. 손익계산서의 구조예요. 손익계산서의 구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거 좀 다시 하고.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 매출이겠죠. 상품을 사서 팔았을 때 매출액입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들이 이 안에 있을 거예요. 매출액에서 이 상품을 샀을 때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원가입니다. 어려운 말로 매출 원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매출 원가를 빼요. 내가 판 금액에서 매출액, 상품 매출 1,000원이 있었어요. 매출 원가가 뭐냐면 이 상품을 사기 위한 가격이었어요. 500원이었습니다. 빼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산출이 됩니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죠? 500원입니다. 그런데 상품을 사와서 바로 파나요? 팔면서에 뭔가 비용이 들겠죠?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될 것이고, 직원들이 식사도 할 것이고, 뭐 회식도 할 것이고, 문구도 살 것이고, 운반도 해줄 거예요. 팔면서. 자, 그런 비용들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고 합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냥 판관비 해요, 여러분. 판관비를 빼줍니다. 경비니까. 자, 이 판관비가 직원 급여, 뭐 식대, 매출을 하면서의 운반비, 뭐 이런 것들이 200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일반관리비를 판관비를 빼니까 영업의 이익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이 나와요. 우리 기업에. 영업이익은 얼마죠? 300. 되셨나요? 영업이익에 이 직접적인 영업과 관계없는 수익과 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영업 외에 이 영업 한자로 쓰면 안 되죠. 영업 외에 수익을 더하고요. 영업 외에 비용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컴퓨터를 파는 회사인데 돈이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펀드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생겼네? 그러면 매출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주요 매출, 컴퓨터를 판 것만, 상품만 매출액에다 적어주는 거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운용한다던가, 예금을 펀드로 전환해서 주식을 했다던가, 이런 이익들, 나머지 이익들은 영업의 수익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또 이 영업과 관련 없는,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 영업의 비용에서 빼주게 됩니다. 자, 계정 과목들은 후반부에 손익계산서 항목 할 때 또 자세하게 이 속에 있는 이 각각의 구분 표시 안에 들어있는 계정 과목들, 계정의 이름들을 익히는 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흐르는 순서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영업의 수익은요 50원이 있었고요. 영업의 비용이 만약에 20원이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50원 더해서 350, 20배니까 330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입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에, 빼기 전에,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입니다. 지금 교재에 보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손익은요, 이거예요. 순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손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 자, 외우실 때는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외우지 마시고 이익 이렇게 외우세요. 보세요. 매출총 이익 하나, 영업이익 하나, 차감전 이익 하나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끝났냐? 아닙니다. 법인세 비용 빼기 전에 이익이니까 법인세 비용 빼야죠. 이제는 뺍니다. 법인세 비용.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회사죠.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났다면요. 세금을 내야 돼요. 어디에 내겠죠? 정부. 걷는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에서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세라는 것을 걷습니다. 세금 종류 중에. 각 시, 군, 구청에서는요. 지방세라는 것을 걷습니다. 이게 이제 세무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요. 일단 실무에서도 굉장히 밀접하죠. 국세청,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 국세입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재산에 대한 재산세 이런 것들은 지방세입니다. 그렇죠? 이 법인세 비용은 당연히 국세청에 내는 법인세 비용 혹은 소득세 비용을 빼줘야죠. 그래야지 진짜 이익이 나오잖아요. 세금까지 내야 되고. 세금 내고 남은 돈이 얼마니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말로 법인세 비용은 차감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서야 당기, 책에서는 손익이라고 그럴 거예요. 당기순, 저는 이익이라고 적을게요. 외우셔야 되니까. 당기순 손익이 산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만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법인세 비용이 아까 330원까지 했습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은 지금 이익이 난 상태예요. 330원. 법인세 비용이 30원이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단기에 순이익은 얼마예요? 300원. 1,000원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빼고도 하고 했더니 결국은 300원이 나왔다. 30%의 이익을 받죠? 맞나요? 이런 거 이익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회계랑은 상관이 없죠. 자, 매출 대비 30%의 이익률을 본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순손익 얘기는 했고 이익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고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종이에다가 적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냥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적는 시험을 봐요. 대차대조표 등식과 손익계산서 등식, 죄송합니다. 재무상태표. 또 나왔으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너무 오래 일했나 봐요. 재무상태표가 예전의 용어가요. 대조표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구식 용어를 써서.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흐름 구성 순서랑 손익계산서의 구성 순서 외우는 시험 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회계의 용어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요. 머릿속에 외워진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쵸? 집을 지으려면 요새 제가 집을 지으려고 땅을 하나 샀는데 지금은 아파트 살거든요. 아파트 사는데 전원주택을 짓자. 근데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싶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하나 했는데요. 근데 이거 좀 잘 알고 사야 되겠더라고요. 잘 모르고 사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몰랐는데 수용이 된다 안 된다 고속도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러고 있었던 지역인가 봐요. 아무튼 이 땅을 샀는데 기초공사가 해야 되겠죠? 집을 지으려면 굉장히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기초공사가 지금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식 구성 항목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던 어떤 철골을 세우던 뭘 세우던 튼튼하겠죠.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식 외우시고 구조 외우시고 구성 항목 외우시고 순서 외우시고
자, 그래서 이익 얘기하다 나가는데요. 자, 이익이 4개가 있다라고 검증을 해보시면 돼요.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의 이익, 법인세 비용 빼고 나서 드디어 당기순이익 되셨나요? 자, 손익계산서는 자,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기재하는 원칙, 금액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총액을 쓸 것인가, 순액을 쓸 것인가, 뭐 이런 재무상태표처럼 작성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27페이지 팁 2번째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도 별표 하나 하시고, 이거는 외우시기보다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섞어서 이론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7페이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입니다. 1번 발생 기준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발생 기준이라 말 그대로 발생할 때 그냥 기준을 잡으면 된다 이거겠죠. 수익과 비용을, 자, 여기서 수익은 뭐죠? 매출액이 수익이고요. 비용은 뭐 B자로 끝나는 거. B. 수익, 영업의 수익과 매출액이 수익이고요. 영업의 수익과 매출액 수익이고요. 비용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등이 비용이겠죠. 자, 저는 작성 기준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T자 계정을 그려야 되겠죠? 어떻게? 등식 외우세요.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이다. 수익은 대변 항목, 비용은 차변 항목, 순이익은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일단 뭐 기록되는 건 없죠. 맨 나중이니까. 이 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이겠죠. 이렇게 분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발생 기준 하고 있습니다. 발생 기준이란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라고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자,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 있으니까 지우고. 손익계산서 5가지가 있어요. 작성 기준. 1번 발생 기준. 발생 기준이다. 발생주의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교재를 읽어보니까 발생주의, 발생 기준 다 똑같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회사가 컴퓨터를 파는 회사라고 했죠? 컴퓨터를 파는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문이 들어왔어요. 100대를 주세요. 100대 100만 원짜리. 단가 표시 100만 원. 그러면 1억입니다. 1억 원에 지금 4월 1일에 가져다 주세요. 대금은 4월 10일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어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4월 2일까지 납품을 해주세요. 그래서 컴퓨터 100대를 포장을 잘해서 차가 갑니다. 이제 봉봉봉봉 가요. 트럭이 가요. 이 회사로 납품을 한 날이 언제죠? 4월 1일. 돈 받기로 한 날은 4월 10일. 우리 회사는 언제 수익을 인식합니까? 돈 받은 날? 돈 받은 날 아니라는 거예요. 돈 받은 날이 아닙니다. 받기로 한 날이랑 상관이 없어요. 4월 1일에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은 대변 항목이죠? 매출. 컴퓨터를 사서 파는 회사입니다. 이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 상품 매출을 씁니다. 1억.
외상이었죠? 외상이었어요. 4월 1일 현재 외상이죠. 4월 10일 날 준다 했어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 그냥 보세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 계정을 씁니다. 1억. 매출을 했는데 외상으로 매출한 거예요. 언젠간 받을 돈, 나의 자산, 우리 회사의 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발생주의고요. 현금주의로 한번 해볼까요? 현금주의로 분개해볼까요? 4월 10일 날 현금 1억. 상품 매출 1억. 이거 현금주의입니다.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발생주의로 한다. 그래서 상품은 인도기준입니다. 인도기준이에요. 현금을 받기로 한 날 우리 회사가 매출로 인식하는 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도한 날, 그게 외상이 됐던 현금으로 바로 받는 거든 인도한 날 4월 1일 날 수익을 인식한다. 가 발생 기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1번 발생 기준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27페이지 실현주의입니다. 좀 어렵죠? 실현주의 설명해 드릴게요. 수익 인식의 원칙입니다. 수익을 언제 잡느냐? 수익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인식해라. 실현된 시점에 인식해라. 수익은 매출이죠?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수익이 매출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익의 항목 중에 상품을 사서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계정 과목 이름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뭐 거의 동의 온 거죠. 매출. 실현된 시점에 하래요. 이 실현의 기준이 발생 기준이에요. 아까 말한 돈 받는 기준이 아니고 인도한 기준. 그렇죠? 물건이 나간 기준. 자, 수익이 실현됐다라는 그 시점이 발생 기준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자, 그걸 실현주의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 발생 기준과 실현주의는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있습니다. 자, 3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거는 비용은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비용.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2014년 회계기간 할 때 배웠습니다. 당기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어요. 2013년은 그렇죠? 전기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러면 내년인 2015년은 회계 용어로 차기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를 잘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회계인이라면. 전문가로 가는 필수입니다. 용어. 전기, 단기, 차기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인데요. 비용을 인식하는 비용을 언제 잡냐? 인식이라는 건 그냥 인식이라는 게 뭐 회계 처리하는 딱 그 시점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렵게 적혀 있죠. 네. 회계 용어를 쓰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읽어볼게요. 3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 인식의 원칙으로서 비용은 그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된 회계 연도에 당해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해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라 이 소리잖아요. 자, 볼게요. 2013년 11월 1일 날요. 11월 1일 날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1,000원을 구매했어요. 컴퓨터를 1,000원에 구매했어요. 이때 이 컴퓨터를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 틀린데 팔려고 하는 순간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잡습니다. 재고자산이 돼요. 우리 회사에. 외상으로 구매했어도 그때 11월 1일 날 물건을 받았어요. 그때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4월 1일 날 매출이 일어났어요. 매출이 일어났어. 이때 팔았어요. 수익이 실현됐죠?
발생주의입니다. 뭐 외상이든 현금이든 이때 물건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잡아요. 수익이 실현됐고 4월 1일 날 매출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러면 비용. 이 1,000원에 구매하기로 한 비용 있잖아요. 이거를 2,0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아까 매출액이 있었고요. 손익계산서에. 바로 매출 원가가 있었죠. 수익과 비용을 대응했잖아요. 언제 비용 처리해주는 거예요? 2,000원에 대한 원가 1,000원. 이때 해주는 거예요. 비용 처리도 4월 1일 날 해줍니다.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고. 상품 매출 원가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원칙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때 대응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1,000원은요. 언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2013년이에요? 14년이에요? 매출이 일어난 2014년에 비용이 됩니다. 이때 붕괴했잖아요. 아니,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놔뒀다가 매출이 실현된 시점, 수익이 인식된 시점에 비용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재고자산 계정 과목 중에 이름 중에 상품이라고 잡았다고 해봐요. 차변에. 대변에 외상이었으니까 외상매입금 씁니다. 외상매입금 썼을 거 이때 전기에. 이때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감소시켜줍니다. 대변에.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왜냐하면 붕괴를 지금 배우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수익이 실현된 시점에 비용도 맞춰서 형제처럼 인식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이겠죠. 자, 됐고요. 4번 총액주입니다.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 중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재무상태표 할 때도요. 자, 26페이지 상단 가보세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할 때도 총액주의 있었습니다. 2번에 총액주의 있네요. 기억나세요? 순액으로 적지 않는다. 네팅하지 않는다. 총액으로 각각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총액주의는 쉬우니까 넘어가고. 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중에 총액주의는 둘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자, 5번입니다. 구분 계산의 원칙. 손익계산서상 이익은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죠? 매출총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의 이익,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돼서 계산을 해라, 표시를 해라. 구분 계산의 원칙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플로우 차트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아까 매출액에서 뭐 더하고 뭐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 계산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재무상태표 원칙에도 구분 표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계산하는 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정 시점에 딱 금액들을 그냥 표시만 하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는 계속 계산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순서대로. 그래서 약간 용어가 틀린 거지 구분해서 표시해라. 구분해서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5번의 구분계산의 원칙과 4번의 총액주의가요.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기도 하지만 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과도 거의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재무상태표에도 말이 약간 틀리죠. 구분 표시의 원칙과 총액주의가 있고요. 손익계산서도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고 총액주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응용한 시험 문제가 이론에서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자,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지금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중에 5가지가 있다고 했죠?
해볼까요? 재무상태표. 첫 번째. 두 번째. 그렇죠.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그렇죠.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로는 주기와 주석 중에 주석.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석. 별표 치고 하단에다가 설명한다. 가로 치는 거는 주기인데 이거 아니다. 재무제표 5가지. 그 K랩에 나와 있는 합계잔액시산표, 이익잉여금,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 5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가 있고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연관관계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27페이지 하단 보세요.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수익은 발생했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이니까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수익은 발생했다는 용어를 쓴다. 뭐 수익이 일어났다, 수익이 창출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 용어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었다라고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알고 계시면 되고 수익이 발생했어요. 매출이 일어났다는 소리죠. 매출이 일어났으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수익이 일어났으면 매출이 일어났으면 이익이 생기죠? 이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볼까요? 비교를 해봐요. 이익이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이었어요. 경비가 20이 있어서 현재 80인데 이 상태에서 수익이 100이 다시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180으로 늘어나죠? 지금 수익이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 이익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런 거 가정 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순 이익은 증가한다. 맞죠? 증가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이익은요. 아유, 왜 근데 재무상태표 그려놨지? 이러실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재무상태표 등식. 계속 나와요. 자산은 등호를 기준으로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그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 잉여금을 구분 표시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자본 중에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 있는데요. 이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손익계산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이익이 나옵니다. 손익이 나와요. 손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이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익이 나오면 이 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더해집니다. 영업활동의 결과로 인한 이익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거는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거라서 작성 방법이 틀릴 뿐이지 이 이익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면 재무상태표의 이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합류예요. 합류. 더해져요. 얘가 얘다 이럴 수는 없어요. 여기는 쌓이거든요. 전년도 거 계속 이익잉여금이 1000이 있었는데 올해 이익이 500이 생겼다. 그러면 기존 1000에다가 이익잉여금은 500이 더해져서 이익잉여금은 1500이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쌓이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익이 있으면 증가하겠죠? 그거만큼 500만큼 증가하잖아요. 기존 금액에다가 이익이 500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자본금 안에 포함된 거죠? 자본의 5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죠? 자, 페이지 보세요. 25페이지 보세요. 상단에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 중에 보시면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맨 마지막에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자본은 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자본 혹은 자본은 늘어나겠죠? 자본의 항목 중에 이익잉여금이 있는 거니까.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다고요. 어렵게 느끼지 말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처음에 시도를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부분은요,
각 챕터별로, 각 장별로 연습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각 장이 끝나면 연습 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나올 만한 것들로 저희가 엄선해서 골라놨으니까 공부를 하시고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또 한 장을 공부하시고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자, 됐고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을 해볼까요?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 비용이 발생됐어요.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면요. 매출이 100이었어요. 수익이 100인데 비용이 50이 있어서 이익이 50인 상태인데 추가 비용이 30이 됐어요. 비용이 증가하면, 지금 이 가정이에요. 비용 증가한다는 가정이면 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20으로 줄지 않아요? 빼줘야 되니까. 그렇죠? 20으로 줄어요. 우리 회사 이익은 20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익은 감소하죠. 이익이 감소하면 이익잉여금도 늘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이익잉여금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자본은요? 아니, 자본은 이익잉여금이 그건데, 자기 새끼인데, 자본이 5가지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5가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도 감소하죠. 자기 자녀가 줄어들었는데 자녀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자,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든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 이해는 되시죠? 자, 이렇게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이 연관관계를 꼭 한 번씩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8페이지 넘어갑니다. 현금흐름표가 있네요. 이제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 재무제표의 5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배웠죠. 자, 28페이지 5번에 보면 주석 나오네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자의 의사결정에 충분한 추가적인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석을 이용한다.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 과목이나 금액에다가 기호를 붙이고 이런 꽃표나 이렇게 붙이죠. 당구장 표시라고 하죠. 당구장 표시를 하고 이를 별지에 이 밑에 주석 1번 이러면 여기 1번하고 설명을 하죠, 이제. 자, 이를 별지에 동일한 기호로 표시하여 그 보충적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를 본문이라고 하고요. 이 주석이 기록되는 것을 별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본 있는 것을 본문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이렇게 주석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별지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5번 주석 되셨고 3번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란 특정 기간 중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에 대해서만 돼요. 현금 플로우 차트예요, 그냥. 현금에 대한. 현금이 어떻게 현금 기준으로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현금 흐름표라고 한다. 자, 4번 자본 변동표. 자본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5가지 중에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5가지 중에 첫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 누계, 5번째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표다. 이렇게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무제표 2절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꼭 2번, 3번 정독해 보시고요. 복습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